네, 오늘도 매서운 추위 속 출근길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준비하시고 따뜻한 물이나 차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 앵커의 휴가를 대신하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골프는 몰라도 박세리 선수는 압니다. 온 국민이 외환위기 극복에 힘들어할 때 보여준 US 여자 오픈 우승의 감동 때문인데요. 오늘 새벽 세계 랭킹 94위 김아림 선수도 감동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출전 범위가 확대되면서 얻은 첫 출전 기회를 극적인 역전 우승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이 소식 오늘 4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잘 몰라도 감동을 받는 이유,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때문일 텐데요. 정치를 잘 몰라도 감동받을 순 없을까요? 여당은 보폭을 넓히며 입법의 속도를 내고 있고 야당은 이런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위기 극복의 순간에도 여전히 갈라진 정치권의 모습,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첫 공식화한 분이죠.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서울시장 선거 준비, 그리고 당내외 현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3부 초선 열전에서는 장경태, 허은하 두 여야 의원 모셔서 필리버스터 전국과 함께 검찰개혁 이슈까지 꼼꼼히 짚어봅니다. 2부에서는 경제 이야기로 한 해 경제 이슈 어떤 흐름인지 꼼꼼히 점검해 드리고요. 모든 게 끝일 것 같았던 IMF 외환 위기도 결국 극복해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스크를 쓰고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켜내야 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덕분에 결국 이겨낼 것 같은데요. 박세리, 김아림은 결국 우리 자신 모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YTN 라디오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응원해드리면서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출발시 아침 출발합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여당에서는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낸 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디딤돌이 아니라, 정치적 디딤돌이 아니라 모든 걸 건 자리가 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준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은 서울시장 이러면 잠재적 대권 후보 이렇게 꼽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이런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풀어주시죠. 네, 서울시장을 다음 대권 도전의 디딤돌로 삼는 경우에 시정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 또 막 경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저부터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네. 올인하겠다 하는 그런 저의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 우상호에 대해서 또 지지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서울시장을 끝으로 그만한다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저는 서울시장직을 끝으로 네. 여기에 올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뭐 국회의원 4번 했으면 네. 저는 뭐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마지막 정치 도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당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아오시기도 하셨는데, 네. 자, 내년 보궐선거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보궐선거 이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선거 그렇습니다. 여당이 꼭 이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 서울시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후보가 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가면서 제일 조속히 안정되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선거의 의미가 또 대선 전초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서울시장 선거를 놓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거죠. 네. 이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네. 다음 대선에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좀 더 확대해 보자면 현 정권에 대한 평가 혹은 판단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 모든 선거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됩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받으면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거의 본령이겠죠. 네. 자,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치러진 이유,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무공천 원칙을 바꾸면서까지도 또 이 귀책 사유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사실은 없었어야 할 선거를 지금 재선거를 하기 때문에 보궐선거. 네.
그 국민들한테 죄송하죠. 특히 이렇게 코로나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선거까지 치르게 만들어서 네. 사실 집권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만 이미 이제 어쩔 수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 그렇다고 후보를 안 낼 수는 없고 네. 저희가 최선의 아주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들에게 저 정도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또 이유, 부정적인 평가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인데 당내에서는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박영선, 박주민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의미, 이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 또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중요할 텐데 이 두 분과 비교해봤을 때도 우상호여야 한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위기에 강한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네. 서울시 위기를 극복하려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파악이 다 잘 돼 있고 네. 또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 이것들이 상당히 검증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정되게 강력하게 이 위기를 해결할 해결사다. 네네. 또 민주화 진보의 정통성을 잇는 민주당의 어떤 적자로서 네. 대표 선수로 손색이 없다. 저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는 바입니다. 네. 자, 뭐 탄핵 국면에서도 야당, 당시 여당 의원들과 또 수많은 접촉을 해오신 얘기인데 이따 또 전국 현안 하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분 중에 그래도 만약에 우상호 의원께서는 또 정치적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변수가 많으니까요. 가장 또 그렇다고 하면 당에 필요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꼽아주신다면요. 물론 다른 분들이 더 출마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공개된 아직 분만. 출마 선언을 안 한 분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 두 분이 출마 선언하면 네네. 그때 이제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이 선거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 텐데, 자, 네. 어제 저희가 박용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세대 교체는 아니고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상호 네.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또 86 세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목소리에서는 또 그 무게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시거든요. 당내 여러 가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우리 세대에 대해서 이제 정치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사실은 네. 초선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86 그룹에 대한 공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네. 보통 세대 교체라고 할 적에는 보통 대장 교체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세대의 정치인을 다 나가라 이런 것은 아니죠. 리더십을 바꾸는 정도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40대 기술을 얘기하면서 세대 교체 얘기할 때는 그렇죠. 대통령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뜻이지 네. 그 앞에 있는 세대들은 정치를 다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오히려 세대 역할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세대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사명과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각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역할과 소명이 다 맞춰지면 네. 자연스럽게 정치를 떠나는 그런 식의 어떤 교체가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활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 우렁우렁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리더십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앞서도 서울시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에 맞는 사람 우상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서울에서 극심합니다. 공약 네네. 중에 하나가 또 서울 시민 전원에게 무료 백신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아침에 저희 YTN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강남에 새벽까지 파티를 벌이고 있고 방역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묶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백신 공급 공약과 또 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백신 공급은 지금 정부가 전 국민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일부 취약계층 플러스 알파 이 정도 지금 필수 인력에게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공급 백신 공급에서 제외된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하시는 그 정부가 의무적으로 접종하려고 하는 분들에서 제외된 분들이지만 원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전원 다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인원이 네. 제가 볼 때는 한 수백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네.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사실은 그 3단계까지 가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네.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도 네. 많은 고민이 많을 텐데
좀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서 이런 특히 그 일부 유흥업소들은 직접 네. 단속을 벌여서 정부의 방침과 방역 지침을 어기는 쪽은요. 근데 밤마다 저는 촉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력하게 막지 않고서는 네. 이 소위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 전파되는 어떤 그런 매개체들을 네. 완전히 근절시킬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예. 몇 주일 정도는 상시 단속반들이 네네. 유흥업소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네.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정은경 본부장도 뭐 공격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 예, 네. 그런 말씀해 주셨고, 자, 선거 얘기에서 가장 핵심이 또 부동산 이슈입니다. 현 정부가 또 가장 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출마를 밝힌 분도 모두 부동산 이슈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강변북로 위에다 집 짓겠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새로운 도심지의 새로운 어떤 주거 터를 택지를 좀 개발하기 어려운 그 과밀 도시들이 최근에 새로운 인공대지를 만드는 네. 정책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가령 네네. 파리는 철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네. 5만 3만짜리 도시를 지금 세 번째 제공하고 있고요. 네. 파리 시내에 그 철로 위를 덮는 겁니다. 네네. 독일은 아우토반 그 베를린 끝에 보려기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에다가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1200세대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지금 민간 택지를 서울에서 구입해서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네네. 측면에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그런 위에 인공대지 위를 씌워가지고요. 네. 거기에 한 7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면 네. 서민들이 강가의 조망권을 갖는 서민주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공공주택을. 또 도심지 철로 위에 일정 구간을 씌워서 파리처럼 인공대지를 씌워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도심지의 명품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한 16만 원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상당 부분의 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말 내에 여론 이슈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LH공사 방문하면서도 또 여러 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임대주택 부족하니까 확대돼야 된다라는 건 사실인데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꿈, 뭐 시장 이런 것들을 들어서 좀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셨네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네네. 공공주택은 결국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제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정책도 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 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전세를 옮기고 싶은 분들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마련하는 것인데 네. 서울시장 우상호가 할 첫 번째 주거 정책은 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각종 말하자면 도심지라든가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할 취약 지역에 재건축도 일부 허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먼저 공공주택에 방문하신 걸 가지고 네가 가라 뭐 하와이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임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약 얘기를 하셨는데 전월세 상한제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저는 국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5% 상한제를 씌운 것은 잘한 거지만 결국 전체적인 전세값 인상을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저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너무 과도하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어서 네네. 결국은 양보했었습니다만 역시 지나고 보면 이런 이 토지 공개인용 같은 정도의 수준의 정책을 도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전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세 수요가 지금 급등한 전세값 때문에 지금 잘 옮기지 못하는 분들의 박탈감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과감한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뭐 여러 인터뷰 중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프라임 때문에 안정되고 있던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택 소유자가 많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보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급등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걸 보면 이거는 약간 어떤 그 정부 공격의 프레임도 좀 씌여 있는 그런 문제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 그 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네. 또 가슴을 답답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반성도 하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네. 이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도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부담, 이건 뭐 주거는 아니고 이제 좀 상가 쪽 얘기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이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고통을 임대인만 계속 겪어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임대료 멈춤법 이런 얘기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 주장하신 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개인이 뭐 장사를 잘 못해서 영업이익을 올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네. 외부 요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그 집주인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 네네. 우리도 그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고 야당과도 협의를 좀 해봐야 할 사안이죠. 저는 일리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령 한 500만 원 번다는 것을 상정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집들이 많은데 네. 그분이 한 100만 원도 못 벌면 적어도 그 수익을 떨어진 것만큼은 일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네. 그러한 미덕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인터뷰 시작하면서 이 탄핵 정국에서의 어떤 리더십 또 여야 소통 능력까지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 관계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은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180석 그러라고 준 게 아니다. 선진화법 일방적인 독주를 응원하는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손에 피 묻히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여권도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어제 저도 그 주호영 대표 말씀하신 거를 듣다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서 하셔서는 안 될 말씀들을 막 하신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호영 대표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인데 네. 손에 피 묻히고 정권 잡았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본인도 손에 피 묻히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안 되고 당시의 탄핵은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따른 것이고 네. 국정농단든 잘못을 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네네. 본인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탄핵 찬성표를 찍으신 분이 네. 어제 그 저주의 언어를 쓰는 걸 보면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좀 여당이 법안에 대한 처리를 어쨌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많이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최대한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아마 본인도 잘 아실 거예요. 네. 문재인 대표한테 얘기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네. 국민의힘의 저는 주호영 대표님은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힘에 있는 친박 성향의 의원들이 저는 너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여야 합의로 법을 처리하려고 하면 다 그 네. 의총에서 엎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강경파 의원들이 조금 네. 좀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바꿔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 돌아옵니다. 네, 얼마 전에 끝났죠. 굉장히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에게 감동과 또 재미도 주었던 환불원정대라는 이 여성 임시 그룹 기억나실 겁니다. 환불이라는 말은 사실 경제적인 말인데요. 유독 SNS에도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올 한 해의 경제 흐름을 좀 쭉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자 되기 좋은 아침입니다. 네, 부자 되기 좋은 아침이군요. 네, 자, 네. 2020년에 사람들이 나눈 말, 주로 SNS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다고요? 진짜 마스크 몇 번 쓰고 벗었더니 2020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19, 언택트, 마스크, 개미 투자자, 부동산 대책, 영끌, 패닉바잉, 긴급 재난지원금, 네. 증시, K방역, 장마, 태풍, 사회적 거리두기, 집콕, 백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딱 치시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모두 다 이게 한마디씩은 해봤을 단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심적인 단어는 뭐 코로나19가 네. 딱 잡고 있는데 사실 뭐 올해 시작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산다고 줄 선 기업도 지금 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등등이 아주 한데 하여튼 세 가지로 줄여보면요. 네. 코로나19 부동산 증시 이게 2020년도 우리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경제적 단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코로나19야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아직 진행형이라서 그렇고 부동산과 증시도 시장이 워낙 들썩였는데 이 세 가지가 꼽힌 고문님만의 어떤 특별한 분석이나 혹은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생활에 네. 깊숙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세 가지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우리가 사는 거고 증시 우리 진짜 개미 투자자들이 진짜 맞습니다. 영끌을 하셔갖고 네. 뭐 했던 분야. 그다음에 코로나19야 우리 뭐 전체 지금 그렇죠. 삶을 생명이 걸린 일이죠. 뭐 작년 같으면은 무슨 뭐 버블 얘기를 했었고 뭐 네. 앞으로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걸 얘기했을 건데 올해는 보니까 우리 생활이 네. 가장 중심이 됐던 세 가지가 키워드로 부상됐던 그런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중에서 코로나19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라는 건 뭐 모든 분야에서 얘기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 변화도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피해도 크죠. 그렇죠. 지금 벌써 세계적으로 지금 뭐 하루에 재확산이 되면서 54만 명씩 지금 네. 재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건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네. 현재까지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한 450조의 경제적 피해가 벌써 발생이 됐고요. 네. 코로나19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될 거냐? 네. 우리가 바라보는 정상화라는 것은 고용의 정상화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고용이 정상화되는 앞으로의 2년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때까지는 아마 추정컨대 한 1,500조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백신과 치료제가 그 역할을 할 거고요. 네. 백신 자체로만 해도 1조 이상의 네. 경제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없는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할 텐데 일자리가 정상화되는 2년의 시간을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또 얘기 나온 게 언택트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가 많이 변할 것이다. 미래는 새로운 모습일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미래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우리 경제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지금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서 가서 들어봤더니 네. 이번에 코로나19를 유럽의 흑사병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유럽의 흑사병은 뭐냐면 봉건제를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르네상스와 자본주의를 탄생케 했던 그런 역사에 버금가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19다. 네. 그렇다면 어떤 우리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의 미래로 가속화시킨 것이 코로나19고 네. 코로나19와 이 반대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디지털 전환, 미래에 대한 이런 전면적인 변환 이것들이 향후에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플랫폼을 비롯해서 이미 디지털 분야로 확산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아예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디지털 변화라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그 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올해 부동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도 또 정권에서도 굉장히 이 부동산 이슈가 중요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일단 2020년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분석과 또 2021년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뭐 주요 부동산 키워드라 그러면 일단 20, 30대가 네.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극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들이 패닉 바잉으로 들어왔고 네. 거기다가 전월세의 영향을 준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이란 게 40, 50대 좀 4인 이상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심의 화제였다면 이것이 네. 굉장히 젊은 연령층으로 내려왔고요. 그 사람들이 요번에 기회를 놓치면 자기네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뭐 청약, 광품, 로또 분양들이 많은데
자, 그럼 부동산이랑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고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내년에 분기점을 이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년도에 진짜 정부에서 정부마저도 연끌을 해서 많은 공급량을 좀 늘려주셔야 되고요. 현재 네. 파악한 거는 공급량이 아직도 좀 모자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까지 부동산이 2년 이상이 이렇게 네. 확장세로 간다면 굉장히 경제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을 위주로 한 그런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공급이라는 신호가 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해 보시고요. 증권 시장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동학 개미 운동 얘기도 나왔고 지금 네.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2,780이 최고점을 찍었고요. 네. 지금 현재 이게 강세장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제 강세장이 왔는데 강세장 중에서도 순환적 강세장이 있고 구조적 강세장이 있습니다. 네. 순환적 강세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는 거고 네. 구조적 강세장이란 것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네. 저희가 판단하기는 두 번째 구조적 강세장이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이렇다면 2 내지 3년의 강세장을 꾸준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내년도도 증시는 강세장으로 나타날 거고 이럴 때는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네.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더 유리해지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내년도는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구조적으로 좀 긍정적 신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투자라든지 증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2020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탄이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 디지털 미래가 오는데 네. 이것을 가속화한 것이 코로나19였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 또 정부에서는 뉴딜도 거기도 굉장히 잘 맞춰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2020년은 새로운 발판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나훈아 가왕이 얘기한 것처럼 네네.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가셔야지 세월에 끌려서는 안 되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의 시기 자신감 있게 세월을 또 이 시대를 잘 끌고 가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이었습니다. 네, 2부 순서 마칩니다. 유튜브에서도 YTN 라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리시거나 집에서 나오셨을 때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는데 현재 동시 접속자 수가 저는 19만 명인 줄 알았는데요. 19명, 지금 20명이 됐네요.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자, 샤이 진보, 샤이 보스처럼 샤이 출발 새 아침 애청자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유튜브로도 들으시면 나 듣고 있다라고도 의사표현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들으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초선 열전 준비해놨습니다. 의견 주실 분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도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들어오시면 무료로 주실 수 있습니다. 5분 뒤에 돌아옵니다.